안녕하십니까. Do it yourself. 첫 번째 전선이용 기계제도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 재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잠깐 보시죠. 기계 총론, 재료시험,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재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안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충전 30%, 충전 50%, 충전 100% 이렇게 돼 있죠.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것은 충전 30%, 충전 50%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암기사항에 해당하는 건 충전 100%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활용성 있게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 재료에 대한 개요. 자, 기계 재료 총론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맨 처음에 진행될 것은 공통된 성질, 금속의 공통된 성질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금속을 우리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상온에서 수온을 제외한 모든 고체는, 모든 상태의 금속은 결정체로 되어 있어요. 즉 고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수은이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수은주, 즉 다시 말해서 온도계에 보시면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스토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온도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공통된 성질 두 번째, 빛을 잘 반사하며 특유의 광택이 있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자, 빛을 반사하고 광택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특징상으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금속을 봤을 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연성과 전성이 커서 가공이 용이하다. 자, 여기서 연성이라는 것은 잘 늘어난다. 전성이라는 것은 잘 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에 의해서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에 의해서 가공이 용이하다 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고요. 열 및 전기의 양도체이다. 열이 잘 통하고 열이 빨리 전달이 되고, 즉 통하고 전기가 잘 통하고, 즉 우리는 이것을 양도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용융점이 높고, 녹는 온도가 높죠. 비교적. 그 다음에 비중과 경도가 또한 비교적 크다. 경도가 크다라는 것은, 비중은 아실 겁니다. 비중. 기본적으로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경도가 비교적 큽니다. 경도는 딱딱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경도가 크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금속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료의 성질로 보시게 되면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쭉 보셔야 되는데, 물리적 성질. 자, 첫 번째, 비중이 4도씨 물의 무게와 똑같은 비를 갖는 물체의 무게를 비중이라 한다. 기억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4.5를 기준해서 4.5, 보통 그 표현 형태에서는 4.5를 기준해서 4.5보다 높은 것을 중금속, 그 다음에 4.5보다 낮은 것을 경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4.5를 기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4.6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4.5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과 경금속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합격 충전소라는 형태가 있죠. 합격 충전소라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단조한 것이 주조한 것보다 비중이 크며, 비중의 4.5를 기준해서 4.5 이하인 것을 경금속, 그 이상의 것을 중금속이라 한다라고 나오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은 1g,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고, 열 전도율이 있죠.
예, 여기에서는 길이 1cm에 대해서 1도씨 온도차가 있을 때 1제곱센티미터당에 해당하는 단면적을 통해서 1초 사이에 전달되는 열량을 우리가 열전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떤 정의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기전도율이 있죠. 전기전도율. 전기전도율은 전기가 전도되는 정도를 전도율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이것도 전도율, 그러니까 전기전도율 이렇게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요것이 가끔씩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은, Ag, 구리, 금,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 그래서 전기전도율에 해당하는 열전기에 해당하는 부분, 은구, 금알, 은구, 금, 알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연성, 연성과 전성이 풍부한 형태의 재료가 바로 뭐냐? 금, 은, 알, 구. 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금이라는 것이 왜 전성이 좋으냐? 뭐 전성이 좋죠. 가장 금속 중에 전성이 좋은 것이 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박은 들어봤죠. 금박. 은박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금박. 철로 만든 박을 보셨나요? 그렇진 않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금은 박으로 여러분들 금가루 그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연성이 좋다 그러면 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적 성질이 있어요. 금속을 자기장 속에 넣으면 유도작용에서 자화되는 성질이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자성체라고 그래요. 강자성체. 강자성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과 금속을 붙여놨을 때 일정한 시간 비율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일정한 시간이 진행하고 나서 그 자석과 떼어놨을 때 바로 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성질, 즉 자화가 되어 있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강자성이라고 합니다. 강자성. 그래서 강자성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부를 때 자기적 성질, 즉 강자성체를 말해요. 강자성체. 다른 용어가 상자성체가 있는데, 상자성체는 실제 어떤 용어로 보시면 되냐면 자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붙여놨을 땐 맞습니다. 하지만 떼놓으면은 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자화가 진행되지 않는 금속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속 재료에서는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자석이 잘 만들어지는 금속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충전소에 보시면은 이것도 중간 정리가 필요한 거죠. 강자성체 그러면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그냥 중간 정리만 해두셔도 좋겠지만 외우신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선팽장 개수라고 있습니다. 선팽장 개수. 자, 보시면은 물체의 단위 길이에 대해서 온도 1도씨 상승에 따라서 팽창된 길이와 원래 길이의 비를 바로 선팽장 개수로 한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PB, 납이죠, 납. 네, 우리가 보통 납이라고 그러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연. 그래서 작은 거를 이리듐이라고 그래요. 이리듐. 자, 이리듐.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요것을 외우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에서는 선팽장 개수가 가장 크다 그럼 납을 생각하시면 돼요. 납.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계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둘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자, 물리적 성질에는 강경도, 피로, 크리프, 자성이 있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각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강도, 외력에 의해서 재료의 단면이 저항하는 힘이다. 강도가 세다 그러면 재료 자체가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턴을 미리제곱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뉴턴 퍼 미리 제곱을 해주면 바로 강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인장 강도 또한 압축 강도 뭐 이런 식으로 강도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건 재료 단면적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도가 있어요. 이거는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죠. 이게 딱딱한 정도. 얼마만큼 딱딱하냐.
측정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딱딱한 정도를 우리가 경도라고 한다. 예. 그 다음 매짐이 있습니다. 매짐. 이거는 외력에서 잘 깨지는 성질. 우리가 보통 취성이라고 그래요. 취성. 깨지는 성질이 있다. 매짐이 강하다. 매짐에 강하다. 즉 깨지는 성질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짐.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매짐의 반대입니다. 외력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는 질긴 성질이다. 인성이 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 연성이 있습니다. 연성. 자, 가늘고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 제가 아까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가장 좋은 것이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백금, 그 다음에 납, 아연, 그 다음에 니켈. 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연성이 좋은 것 구분을 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기적 성질에 대한 종류를 외울 필요가 있죠.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금속의 물리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성, 얇은 판을 판으로 펼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판으로 펼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전성은 얇은 판을 펼 수 있는 성질, 펴질 수 있는 성질이다. 퍼가 아니라 펴질 수 있는 거죠. 펴질 수 있다. 그래서 금, 은, 백금, 철, 리, 구, 아연. 네. 그래서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피로. 작은 힘의 반복작용. 자, 여기서 힘의 반복작용에 의해서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피로라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외력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죠.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되면 일종의 한계에 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명칭상으로 금속에 적용을 한다면 피로 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도. 우리도 한도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크리프가 있어요. 재료를 고온에서 장시간 외력을 가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온으로 사용이 되는 어떤 재료나 제품에 대해서는 이 크리프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합니다. 예, 특별히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 피로는 반드시 반복 하중이 있어야 발생하고 피로 한도 내에서는 재료는 영구히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항목은 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학적 성질. 내식성. 자, 우리가 화학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내열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식성. 자, 금속이 산, 알칼리 또는 염류 등의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얘기합니다. 내식성. 네. 그 다음에 이 내열성, 금속 자체에서 높은 온도에서 금속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내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작상의 성질 있죠. 자,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물어보는 것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지금 체크는 안 해놨지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조성. 자, 주조성, 금속의 가용성을 이용해서 자, 금속이나 합금을 녹여서 주용에 주입해서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의 주조 상태, 즉 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 우리가 바로 이게 주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서 녹여서 부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금속이 사실은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는 주조성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조성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죠. 다음 소성 가소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소성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외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변하는 성질을 바로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성 가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삭성. 절삭성은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성질을 나죠. 그러니까 깎여 나가는 성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절삭에 의해서 만든다. 절삭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용접성. 재료가 용접이 좋고 나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용접성이 좋다. 용접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작상의 성질에서는 주조, 소성가공성, 절삭성, 용접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재료 시험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기적 성질을 시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경도 시험, 인장 시험, 압축 시험, 굽힘 시험, 전단, 비틀림, 충격, 그 다음에 피로 시험, 네, 피로 시험, 마멸 시험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재료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의 제품 제작을 위해서 제품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실험 인증을 하고 인증 평가를 받고 하죠. 그 중에서 파괴 시험. 자, 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 파괴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파괴를 거치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도 시험. 사실은 경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흠집이 나죠. 그래서 이제 파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장 시험. 인장 시험은 이제 최대한 잡아당기거나 또는 압축으로 누르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 파괴까지 가는 형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압축 시험, 굽힘 시험, 전단, 비틀림, 충격, 피로, 마멸,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파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괴 시험과 비파괴 시험의 구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재료의 손상 유무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료의 손상 유무, 바로 이게 뭐냐면 파괴냐 비파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파괴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다루진 않아요. 다루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도 시험에 대한, 재료 시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장시험부터 볼까요? 인장시험, 인장강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력이 정적으로 작용해서 재료가 파단할 때까지, 재료가 파단할 때까지 재료의 단위 면적에 대한 최대 저항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장강도라고 한다. 참 용어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저항력을 인장강도라고 얘기를 했죠. 인장력, 인장강도,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장강도. 그래서 인장강도는 잡아당겼을 때에 진행되는 형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로 요것이 이제 인장시험을 한 거죠. 인장시험을 한 그 곡선입니다. 보통 하중, 연신율 이렇게 따져서 실제로 이것이 늘어난 정도의 어떤 내용이 되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중을 증가함에 따라서 재료가 천천히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데 바로 이 부분의 인장강도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인장강도 시험입니다. 연강을 가지고 하죠. 연강. 우리가 보통 연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 형태는 연강에서 진행을 해준 겁니다. 보통 탄소 함유량이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0.15%가 어떤 표준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것을 우리가 연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강을 가지고 그 연강에 해당하는 시험편을 가지고 양쪽 시험편에서 잡아당겼을 때 어떤 부분까지의 진행되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A가 비례한 도점,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과 힘에 대한 그 하중에 대한 형태가 비례한 겁니다. 비례하는 시간에 따라 어떤 힘과 변형된 형태가 거의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장강도 값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성 한도점은 탄성 한도점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료가 늘어났다가 그 늘어난 시점에서 다시 외력을 가한 형태가 사라졌을 때 기본적인 원래의 크기로 되돌아갑니다. 물론 똑같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복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탄성 한도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항복점 있죠. 항복점. 항복점은 바로 여기서 항복. 상항복점, 하항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항복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학술적인 형태에서는 상항복점보다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항복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D라는 점은 바로 극한점 또는 극한강도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E가 파괴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인장강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극한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장강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로 여기가 가장 파괴되기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대 인장 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금속에서는 인장 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우리가 가지고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역학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인장 강도에 대한 계산 공식을 한번 보죠. 예, 시그마 t는 a분의 p max 값, 즉 a분의 p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단면적으로 나눠주거든요. 요거는 단면적. 자, 요거는 외력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재료의 외력의 힘을 우리가 뉴턴으로 봤을 때 단면적 제곱미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곱미리당 힘에 의한 값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요걸 인장 강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양쪽에서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 이제 잡아당기죠. 잡아당겨서 이것이 이제 파괴되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파괴되는 형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크하는 형태가 이제 연신율, 변화량을 길이로 나눈 거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일단 인장 강도는 시그마는 a분의 w 또는 시그마는 a분의 p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신율을 보죠. 연신율은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입실론. 자,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시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시그마. 표기 형태는 이렇게 되고 연신율은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이렇게. 자, 시험 후 늘어나는 거리. 자, 다시 말해서 L-L0는 L0 값으로 나눈다. 자, 우리가 연신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 값으로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원래 길이 값을 늘어난 길이 값을 원래의 길이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빼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L0 마이너스 L 다시 마이너스 L0 L 다시 마이너스 L0를 L0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다 라는 것이 연신율입니다. 사실은 재료가 상당히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어야 될 내용도 있고 알고 있어야 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은근히 계산식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기능사에서 동원되는 계산식은 많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이 있습니다. 단면 수축률은 단면 수축률. 아까는 늘어난 연신율을 우리가 늘어난 길이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거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뭐 길이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단면적 차이. 자, 원래 단면적이 이랬었는데 A0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것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단면적으로 나눠서 역시 100을 해주시면 바로 이것이 단면 수축률이라는 형태의 값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간략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깊이 있는 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따로 제작을 하는 형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자, 경도시험이 있습니다. 경도시험. 요거는 경도시험에 대한 종류가 많이 나와요. 종류. 자, 여기 보시면 브리넬 경도. 자, 브리넬 경도는 보통 우리가 경도시험은 압입을 해서 어느 정도 파여서 들어갈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른 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손으로 꾹 눌렀을 때 손이 들어간 자국이 남겠죠. 그 자국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무르다 안 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을 고를 때도 이렇게 눌러보거나 할 때 이게 좀 무르다 또는 딱딱하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갑니다. 브리넬 경도는 지름, D인 강국, 구술로 하죠. 구술로 하중 P로 제품을 누르는 겁니다.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들어가는 압입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면적이 남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표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표면적.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 dt로 돼요. 파이 dt t분의 p. 자, 요것이 하중을 파이 dt로 나눈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인의 경도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계산식도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 혹시 산업기사를 보실 분들이 계시면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리를 원래는 먼저 해놨네요. 예. 표면적으로 계산한다. 비커스 경도도 표면적으로 계산한다. 로컬 경도는 이제 깊이로 계산을 하고, 슈어 경도는 비파괴 시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파괴를 하면서 경도 시험을 합니다. 자, 먼저 요걸 먼저 정리를 해보죠. 요게 뒤에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먼저 비커스 경도.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대면각이 136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얘를 빵 찍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면적, 안에 들어간 면적으로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에서 120kg을 사용해서 비커스 경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도 시험은 브루넬 경도, 비커스 경도 보시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나오는 형태에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네,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요 표현이 비커스 경도를 이제 측정할 때 하는 방법이죠. 요것이 하중을 1.854로 곱해서 표면적을 진행을 한 겁니다. 뒤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표현한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 로쿠엘 경도라는 것이 있어요. HRC, HRB. 여러분들 요것도 잘 봐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실기에서 보실 때 HRC, HRB라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HRC. 여기 지금 보시면 꼭지각이 120도인 다이아몬드 원뿔을 가지고 사용해서 로컬 경도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HRC는 약 100에서 500에 해당하는 하중시험을 이용해서, 하중시험이 보통 150kg 많이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HRB는 지름이 2.88, 즉 16분의 1인치짜리를 이용해서, 강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약 한 100kg로 사용을 해서 압입 자국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로쿠엘 경도 값이 표현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HRC, HRB가 나오면 로쿠엘 경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슈어 경도. 슈어 경도는 낙하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낙하체를 이용한 반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S는 마음 나누기 65라는 형태를 가져요. 이 상수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계산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낙하체를 이용한 반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구를 위에서 낙하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뚝 떨어지게 하는 거죠. 자유낙하를 해서 튀어오른 반발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슈어 경도. 사실은 이것이 경도 시험에서는 비파괴 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자국은 남겠죠, 살짝.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압입하는 방법이나 뾰족하게 나오는 대면각을 이용해서 누르는 형태의 압입 깊이에서 활용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파괴 검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시험이 있습니다. 충격시험. 사실은 이것이 이제 충격시험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성과 취성, 즉 매짐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매짐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법이다 라는 거, 충격시험 하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계산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 공식에서는 뭐 여기에서 U는 2를 A로 나눈다 라는 형태로 요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충격 에너지를 바로 충격값은 바로 충격 에너지를 즉 단면적으로 나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로시험. 피로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복 하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피로시험에서는.
그래서 재료의 안전 하중에 따라서 작은 힘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파괴를 일으킨다. 피로 때문에 그런 거죠. 피로 때문에 그런 건데 피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잠깐 여기 소개가 나오죠. 네, 차축,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차축,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또는 스프링, 계속 눌리죠. 눌리고 어느 정도 외력을 계속 받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정하게 또는 약간의 힘이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중이 발생한다. 이런 외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피로 시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피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 피로 시험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SN 곡선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이제 피로 시험 곡선이에요. 피로 시험 곡선. 아까 나왔던 그 응력과 변형률에 관계되는 형태, 즉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요거하고 좀 다르죠. 응력과 변형률에 관계되는 거고, 요건 SN 곡선이라고 그래서 응력과 반복 횟수예요. 그래서 얘는 응력이 맨 처음에는 빵 증가하면서 응력이 증가를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외력을 가해서 놔도 계속 진행이 응력이 안 늘어나죠. 줄어들다가 반복 횟수를 계속 갔더라도 계속 일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피로 시험이죠. 그래서 피로 시험의 테스트에서 완전하게 어느 정도 견디는 형태가 되면 재료에서 피로 시험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상태면 재료가 좋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표준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SN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시험. 요즘에 와서 요 형태가 좀 많이 대두가 돼요. 왜냐면 고온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간과 온도에 관련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시간과 온도와 변형의 관계를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죠. 재료에 한번 보시면은 인장 강도보다 작은 하중을 일정한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주면 점차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파괴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쉬워요. 발생이 쉽고, 용융점이 낮은 금속은 상온에서도 생겨요. 상온이라면 우리가 보통 20도. 우리가 상온이라는 말은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보통 18도에서 20도. 고 18도, 20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자, 크리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황당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형태가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비파괴 시험. 자, 비파괴 시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비파괴 시험의 종류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분 탐상법, 타진법, 침투 탐상법, 초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법. 재료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파괴해서 시험을 하지만 여기서는 제품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균열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파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일종의 그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 파괴되면서 제품을 손상시키면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제품의 일종의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파괴 검사가 약간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즘은 파괴하지 않고 하죠. 거의. 자, 먼저 자분 탐상법 종류 먼저 알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를 자화시켜서 결함을 검출하는 겁니다. 일종의 상자 성체만 가능해요. 조금 아까 상자 성체 얘기했죠. 제품과 즉 금속과 자석을 갖다 놨을 때 일정한 그 밀접하게 이제 접해 놓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자화가 되어 있는 형태로 그 자석을 떼더라도 자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현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상자성체는 자화가 되어 있는, 서로 자화가 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석과 금속을 붙여놨을 때 자석처럼 금속이 행하지만 자석을 떼어내면 자화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그래요. 강자성체하고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자석에 의해서 그 변형되는 형태가 없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자 성체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석에 붙는 성질을 잠깐 자석과 관계가 있을 때만 자화가 되고 자석이 떨어졌을 땐 일반 금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자 성체라고 하는데 이 결함을 검출할 때 쓰죠. 그래서 어떤 균열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문양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자분 탐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석을 이용한다. 자분 탐상법, 타진법, 두드리는 거죠. 예,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뭐 우리가 어떤 실생활적인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도 똑똑똑 두둥겨서 하죠. 예, 아주 맑은 소리가 나면 수박이 잘 익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예도 되겠지만 금속 자체도 일정하게 깨진 소리와 깨지지 않는 소리, 즉 청하게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 부분과 금속적인 부분에서 맑은 소리가 나는 부분과 탁하게 나는 소리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서 소리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두드려서 소리를 검사한다. 침투 탐상법, 우리가 형광 침투제를 침투시켜요. 일종의 결함 조사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암실에서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놓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다시 재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침투 탐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법, 초음파 많이 아시죠? 네,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서 가청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 듣지 않는 그 범위가 벗어나는 다른 형태에서 초음파 반사나 진동을 이용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겁니다. 예, 초음파가 그 검출하는 방법에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방사선 투과법, 보통 X선이나 감마선을 투과해서 검출하는 방법인데 보통 용접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용접부. 그래서 용접하시는, 그러니까 중요 용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방사선 투과법을 이용해서 장치를 이용한 그 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그 훈련도 받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량, 주물의 공극, 재료의 내부균열, 섬유조직 등을 검출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분탐상법, 사진법, 침투탐상법, 초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법.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서 어떠한 형태를 이용한다는 것까지만 아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법이 있어요. 자, 보통 매크로 조직 검사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확대 경영을 이용하죠. 금속 현미 경영이라고 그래요. 금속 현미 경영. 예, 10배 이내. 사실은 10배 이내? 예, 실제의 금속 현미 경영이 아니네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예, 매크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 확대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10배 이내 확대경을 이용하거나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원래 금속 현미경은 따로 있습니다. 금속 조직을 결함을 확인할 때 써요. 균열, 기공, 편식. 균열이라는 건 깨져 있는 거죠. 기공 안에 이제 금속에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은 그 공기층이 들어가는 거죠. 편식은 이제 어떤 변형 형태로 돼 있고 서로 접합되어 있는 재료가 서로 다른 형태로 그 결정 구조가 다르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편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 가공에서 재료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결정 입자와 크기와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수지장 결정 발달하고 방향,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는 매크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냥 표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검사니까 아무래도 때려내서 깨진 모양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 방법은 파단법, 파단이죠. 잘라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설퍼 프린트법, 매크로 부식법 이렇게 돼요. 설퍼 프린트법은 일종의 부식을 하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제 부식 첨가물을 해서 다시 닦아내고 그 종이, 일반적으로 액체를 갖다가 발라내고 그 다음에 설퍼 프린트 형태로 이제 종이를 대고서 나중에 떼내면 갈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배어 나오게 되죠. 그걸 보고서 여기가 이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설퍼 프린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종류는 어쨌든 파단, 설퍼 프린트, 그 다음에 매크로 부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퍼 프린터법을 조금 더 써놨죠. 네. 예.
여기 써놨어요. 자, 충전.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란 얘기죠. 자, 강철 중에 함유된 탄화물의 함량이나 분포 상태를 검출하는데 일종의 희유산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진용 브로마이드를 단면에 붙였다가 떼어내면 유황의 편석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약간 갈색처럼 묻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사를 하지 내부 응력은 검사할 수 없어요. 이건 검사할 수 없는 거죠. 예, 일종의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제품을 보고서 이게 내부에 이상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여기서는 그 일종의 균열되어 있는 형태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조지법,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 현미경입니다. 금속 현미경이죠. 그래서 금속 현미경을 이용해서 고별 확대해서 금속 조직을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금속 현미경이 있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인데요. 어쨌든 이 재료에서 조금 한번 더 도움을 주려고 여기다 갖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거, 가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가공 전 상태로 그대로 남겨진 것을 지시하기 위한 기호는 하고 나왔죠. 사실은 제거, 가공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가공 전 상태 그대로 남겨라. 그럼 요거죠. 네, 우리가 보통 요걸 주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다른 거는 제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 대성면에 지시하는 기호라고 나오는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제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에 대한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금속의 응고와 결정 검사라는 것이 있죠. 금속의 응고,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은 미세해지고 조직은 조밀해지고 냉각 속도가 느리면 결정체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융금속이 냉각될 때 응고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용융금속 중에서는 원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여서 가장 작은 결정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결정핵에 의해서 수지상 결정이 형성이 되고 중심을 향해서 주상 결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구조를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금속이 응고되는 형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열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처리. 냉각 속도가 빠르면 미세해진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직은 조밀해지고 냉각 속도가 느리면 결정체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완이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결정격자는 3천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의 집합체를 말하고요. 보통은 채심 입방격자, 면심 입방격자, 조밀 입방격자 이렇게 부른다. 결정격자에 대한 표현에서 여기 나오는 형태처럼 채심 입방격자의 종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채심 입방격자에 대한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BCC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채심 입방격자 결정 전연성이 작고 기적 강도가 매우 큰 결정 격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그 금속 재료로 구분을 해서 보면 강도도 크고 경도도 크고 이런 식으로 좀 강경도가 큰 내용에 해당하는 재료들이 바로 채심 입방격자입니다. 사람은 따지면 힘이 좋다, 단단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크롬, 알파철,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듐, 그 다음에 델타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다른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부분만 먼저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면심 입방격자, 전성, 연성이 우수하다. 사실은 전기전도가 크고 가공성이 좋은 결정격자이다. 딱 봐도 무른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알루미늄, 감마철, 니켈, 구리, 은, 납. 딱 봐도 외워야 될 게 보이시죠? 그래서 면심 입방격자. 사실은 요걸 외우면은 나머지 해결되죠. 자, 조밀 육방격자라고 나오는데 HCP라고 나오는데 강도 및 전연성 점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심입방격자와 면심입방격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뮴, 코발트, 마그네슘, 아연, 그 다음에 티탄, 세륨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인 걸로 아실 필요가 요 네 가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밀육방격자, 그래서 채심입방격자와 면심입방격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조밀육방격자의 종류 요건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못 외우죠. 너무 많아서. 예, 문제를 잠깐 보면 예제가 금속의 결정구조에서 채심입방격자의 구조로만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 딱 봐도 여러분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채심입방이니까. 그죠? 채심입방격자. 예. 바륨, 바나듐, 몰리브덴. 그죠? 여기 은이 들어갔고 여기 납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하자는 거죠. 금. 여기 아연이 들어갔고, 티탄은 아니죠. 티탄은 여기에 속하죠.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조밀육방에 속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